350m를 설정했는데도 다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역세권 개발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역세권 개발은요 350m라는 범위 안에 2분의 1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만 포함이 되면은 전체를 다 역세권 개발로 해줍니다. 이제 그 R&D 연구소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지구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 방배동 이 서초구 일대의 개발이 점차적으로 이런 하나하나가 진행이 된다면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특징은 1가구 3주택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동산 정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소식을 깐깐하게 골라서 분석해서 전해드리는 깐깐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꼰대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용산에 굉장히 신선한 뉴스가 나와서 전해드리겠는데요. 보게 되면은 원효로 일가 일대에 장기 전세 품은 3,899가구로 황골 탈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공공재개발이 탈락한 후에 오세훈표 상생주택 재개발 첫 주자를 노린다. 주민 동의율 67%를 확보했고 이달 말에 지구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이제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 1차가 있고 2차로 이제 후보지를 선정을 했었죠. 1차에 8곳을 선정이 됐고 2차로 16곳이 선정을 했고 총 24곳이 이제 선정을 했었는데, 이 공공재개발 1차, 2차 신청을 할 때 1차에서 한 70군데, 뭐 2차에서 플러스 알파를 하니까 거의 10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24군데만 이제 그 후보지로 선정이 됐으니까 나머지 70군데 이상이 탈락을 한 거죠. 탈락. 그러니까 서울에서 굉장히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소수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유가 있어요. 밑에 보면은, 자, 공공기지 재개발을 신청을 했으나 연면적 기준으로 75%의 노후도를 충족하지 못해서 고배를 마셨대요. 근데 이번에 이 그 공공 재개발은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생주택 재개발은 민간 재개발입니다. 민간 재개발. 민간 재개발이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으로 당선되고 나서 재건축도 활성화를 하고 재개발도 활성화를 한다 그랬는데 재개발 쪽으로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 인터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탈락을 한 연면적 기준이 굉장히 강한 규제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신규로 지정되는 재개발이 하나도 없었죠. 하나도. 그만큼 이제 재개발이 할 수 있는 곳들이 오히려 5년 동안 많이 늘어난 곳인데, 이 기준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뭐 이제 다 탈락을 한 것이죠. 한 70군데가 탈락을 한 건데, 이번에 이제 그 원효로 일가에 있는 주민분들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전환을 해서 신청을 한 건데, 이 요건은 동별로 노후도 60%만 채우면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역세권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그냥 시프트로 이해하시면 이제 많이 시프트 이해하시면 되는데, 역세권 시프트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는 1차 역세권에 이제 보통 지정이 되고 개발이 되는 방법이었는데, 요번에 원효로 일가가 신청하게 된 계기가 1차 역세권이 당초에 250m였는데 서울시에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350m로 이 기준을 완화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역세권 개발이라는 도시 정비 개발형으로 전환을 해서 주민 동의도 굉장히 빠르게 받고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제 원효로 일가가 있는 곳이 용산경찰서가 이 안에 있는데 남영역하고 효창공원역이 있어요. 이 원효로가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 효창공원역과 남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350m를 범위를 정하니까
이제 그 범위 안에 역세권 시프트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것이죠. 노후도라든지 또는 역에서 350m 범위 내를 신청할 수 있게 됐고, 개발이 되면은 옆에 조감도처럼 굉장히 멋있는 아파트 주거 타운으로 재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도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남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 총 반경을 350m로 정하면은 요런 어떤 그 원형이 나오고요.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하면은 요런 이 정도의 원형이 반경이 그려지는데, 역세권 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냐면은 이렇게 해서 요 대로면만 제외하고 이렇게 지정이 된 곳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보게 되면은 남영역에서는 이제 포함되는 곳이 이 정도 면적밖에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작은 면적이 350m 안에 들어가니까 남영역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보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보면은 이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포함된 곳이 요렇게 되거든요. 요렇게. 그러니까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350m를 설정했는데도 다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역세권 개발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역세권 개발은요 350m라는 범위 안에 2분의 1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만 포함이 되면은 전체를 다 역세권 개발로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효창공원역을 중심으로 해서 350m 범위 내에 설정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반경을 좀 지우게 되면은 여기 블럭 같은 경우 앞쪽에 남영역과 삼각지역 앞쪽에 이제 캠프킴이 미군 부대가 고밀로 개발이 되죠. 고밀 개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자연 녹지인 곳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굉장히 높은 용적률이죠. 상업지역은 기본적으로 1000%의 용적률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는 50에서 100% 밖에 안 되고요. 이걸 1000%를 가능하고 플러스 알파로 주게 되면 한 1300%까지 용적률이 가능한 상황으로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캠프킴이 요번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개발이 국제업무지구와 더불어 진행이 된다면 또 이 철길이 지하화되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길이 지하화되고 캠프킴이 개발된다면은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업무지구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타운으로 재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주변의 효창 4구역과 5구역이 이제 입주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4구역, 5구역이 34평 기준으로 보면 한 18억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데, 이 캠프킴이 조성이 된다면 또 세대수가 4구역, 5구역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데 비해서 이거는 3,900세대 정도의 엄청나게 큰 단지로 재탄생을 하게 되니까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단지의 가치가 또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8억 이상, 적어도 20억이 넘는 20억 이상의 가격으로 개발이 정상적으로만 진행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가격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원효로 일가가 역세권 시프트 개발로 전환을 해서 요번에 이제 그 구역으로 지정되는 걸 제한하게 된 원인과 이유를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은, 일단은 1차 역세권이 원래는 250m까지였던 거를 2022년 말까지 350m로 한시적으로 완화가 되면서 역세권 안에 2분의 1 이상이 포함이 되면서 가능해졌다. 굉장히 좋은 시기를 잘 선택하신 거다. 주민들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노후도 조건이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연면적 기준까지를 포함하다 보니까 한 개 동의 노후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닥 면적, 층별로의 바닥 면적을 전부 다 합쳐서 노후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력하게 노후도 요건이 강하게 이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데 비해서 이 그 역세권 시프트는 동별로 60% 이상만 되기 때문에 이 공공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쉬웠다. 그리고 면적도 3만 평 이하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3,900세대의 대단지로 개발이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민들의 자발적 개발 제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재개발 1, 2차에서 탈락한 곳이 70군데나 되는데,
이 탈락하신 곳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의지는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서울시나 또는 정부가 지정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요번에 이제 원효로 일가 사례를 통해서 그 70군데 주민들,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서로가 의견을 합의를 빨리 봐서 동의율을 67%를 달성하셔서 또 다양한 개발 방식이 있는 거를 좀 더 공부하고 검토하셔서 그 지역과 법정 요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신 다음에 역으로 언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제안을 하신다면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개발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노후된 지역이 주거타운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타운들이 빠르게 개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이것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주도적으로 이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주민과 서울시의 의견이 맞아진다면은 시너지가 발생을 해서 서울시도 윈하고 주민들도 윈윈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지금 여기는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거든요.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또는 3종 이렇게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왜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도시형 재개발로 의제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원효로 일가 같은 경우는 역세권 시프트를 선택한 이유가 이 역세권 시프트는 주거지역이 대상으로만 합니다. 주거지역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 노후되어 있는 지역들 대부분 이제 아까 탈락한 70군데도 아마 대부분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역세권 시프트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 나머지 부분들도 역세권 활성화 지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현재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있죠. 역세권이면서 이렇게 그 용도 지역이 상업,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개발을 한다면 이 도시 정비형 개발로 인정을 해주겠다, 의제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도시재생구역입니다. 전 박원순 시장이 진행했던 재개발 다 안 하고 마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마을길 넓혀주고 마을회관, 그다음에 가로등 달고 이런 마을회관 짓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거 환경을 좀 더 개선해보자 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지역들 내에서 노후도는 굉장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한다면 역세권 도시 정비형 개발로 인정해주겠다. 대표적인 곳이 창신 숭인 뉴타운 같은 곳이 해제가 되면서 이 지역이 도시재생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용산 같은 경우는 서울역 바로 앞에 있는 서계동 같은 경우가 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재개발로 전환이 된다면 앞서 얘기한 어떤 그 지정 요건 자체가 완화된 상태에서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라도 받고 또 그 일부를 이제 그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을 한다면 민간 개발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50% 이상의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사업성까지 제고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상에 있는 전략재생형 지역, 이거는 서울의 성수동을 포함해서 영등포구, 그 다음에 금천구, 강서구 일대에 중공업지역이 굉장히 넓게 서울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그 중공업지역 전체를 2025년까지 2025 서울시 중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 세 가지 방법의 개발 방법이 있는데 전략재생형 지역이라는 건 역세권 주변에 있는 중공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개발이 진행된다면 도시정비형 개발로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현재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지금 이제 이 원효로 일가 사례처럼 주민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동의를 걷고 또 사업을 역으로 밑에서 위로 제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제한을 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개발을 활성화하겠다라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제한만 해준다면 법정 요건만 충족해준다면 지정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원효로 일가 6월 말에 지정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들도 좀 능동적으로 원효로 일가 사례를 본받아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빠르게 이 지역이 언제 개발될지 막연하게 불확실성을 갖고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방배동 1만 가구 동시다발 재건축 강남 핵심 주거지로 진격이라는 뉴스인데요. 자, 방배동의 특징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중심으로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다라는 게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 사업, 재건축 사업하면, 정비 사업하면은 재개발을 떠올리는데, 도로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은 재건축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재개발은 단순하게 보면은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주택도 열악한 곳을 재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그게 아파트 재건축이든 단독주택 재건축이든 이 재건축 방식을 시행하는 곳은 기반시설은 양호해야 되고요. 주택만 노후됐을 때 이제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 사업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비교를 하면은 노후도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을 포함해서 2번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비해서 이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 지역들이 재건축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노후도의 충족 67% 정도의 노후도 충족만 하면은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아도, 안전진단 자체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 안전진단 때문에 지금 현재 아파트 재건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지금 그 상계동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하지 못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같은 경우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안전진단의 속도 조절을 하는 수단으로 이 안전진단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방배동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관심이 높은 거죠. 강남권의 강남 서초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여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든지 하면은 현금 청산되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었냐 하면은 요건이 있어요.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면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었는데, 이 방배동 같은 경우는 방배 5구역, 6구역, 13구역, 14구역이 이 시청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래 가능하면서 조합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거기다가 이 초과이익 환수제, 얻은 이득의 최대 50%까지 세금으로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안 내도 되는,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을 얼마나 선호하겠어요.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재건축 투자를 했는데 같은 수익이 나더라도 어떤 단지는 50%의 세금을 내야 되고 어떤 단지는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다음 보면은 현행 법령에 따르면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위 양도 금지라는 것 때문에 재건축의 물건이 아주 소수로 나오는 것. 특히 아파트 재건축 물건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은 소수의 물건, 몇 개 안 되는 물건이 나와서 투자자는 많고 투자하고 싶어하는 수요자는 많고 물건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때문입니다. 자,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이런 물건이 나오냐 하면은 1가구 1주택으로서 10년 보유하고 5년 거주한 물건일 경우에, 또 조합 설립 이후에 3년간 사업시행가를 신청하지 못한 곳, 사업시행인가 신청하고 3년 동안 착공하지 못한 곳, 이런 것들이 특정 요건을 갖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예외 조항을 둬놨어요. 그래서 가능한데 특히나 방배동 같은 경우는 5, 6, 13, 14구역이 초과액 환수제도 피했고 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물건, 그 금지에서 예외되는 물건도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강남 소초, 강남권의 좋은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이런 거를 투자하고 싶은 자금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방배 5구역 그리고 13구역, 14, 15, 그 다음에 신사모 아파트, 6구역, 7구역, 신동 아파트, 삼익 아파트, 일반 아파트 재건축과 단독주택 밀집지역 재건축이 혼재돼서 굉장히 많은 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방배역과 내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개발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재개발에 대한 그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이 역세권 개발 지역들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서초구에 향후에 이제 개발 계획들을 좀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서리풀 터널이 뚫리게 되면서 방배동 일대, 내방동역 일대와 이런 지역들에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기존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 이외의 지역들도 개발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서리풀 터널 위에 보면은 정보사 부지가 있어요. 정보사 부지 개발도 향후에 확정돼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자리도 개발이 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부터미널 주변에 있는 지역도 남부터미널도 개발될 예정이고, 또 이 우면동 일대에 ICT 이제 그 R&D 연구소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업무지구의 개발과 더불어서 이 방배동 이 서초구 일대의 개발이 점차적으로 이런 하나하나가 진행이 된다면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배 재건축 구역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방배동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아파트가 굉장히 이제 좋은 시기에 안전진단, 단독주택 지역이다 보니까 안전진단을 패스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시기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피할 수 있는 단지들이 많았고, 또 특정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착공까지 3년 이상 지난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가능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금력이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현재 개발 구역인 곳은 자금 여건이 크신 분들이 투자 대상 지역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고, 현재 개발 구역이 아닌 곳들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건이 작은 분들이 향후의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요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금이 한 3억 범위 내, 전세 끼고 갭 투자 개념으로 한 3억 정도로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방배동 일대는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자금 여건이 있는 분들은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이나 서초권에 있는 재개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니까, 또 특히나 지금 현재 대출 규제가 있는 상황이다니까 실제로 자금을 전체를 다 지불할 수 있는 자금력이 크신 분들이 이런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방배동의 특징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강남권에 있는 개발구역들은 없는데, 대신에 이 강남권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들과 비슷한 혜택과 이득, 그 다음에 초과액 환수제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이런 규제 적용을 받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지정 요건 자체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이지만 2만 제곱미터까지 현재 허용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개발 단지 규모가 500세대까지 이상 가능하다. 그래서 중형 규모의 개발이 가능한 것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것이고, 20세대 이상만 모여서 의견 합의만 본다면은
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는 건 상당히 좋고, 또 3분의 2, 67%의 노후도만 채워진다면 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그래도 높지 않다. 75% 이상, 4분의 3 이상의 노후도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강북권의 재개발은 이제 도로 상태라든 접도율이 굉장히 꼬불꼬불해서 차들이 들어가다 막혀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 지역들은 재개발을 진행하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 노후 밀집 지역은 도로 상태가 굉장히 반듯반듯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듯반듯한 지역을 이제 도로로 구획되어 있는 지역들, 요렇게 한 개 블럭이나 또는 이렇게 블럭으로 지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노후주택가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 상태가 양호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이 강남 4구,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송파구하고 강동구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많은 곳이라는 것이죠. 그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주민의 동의가 80%까지 높은 동의율이 필요하지만 구역이 작고 조합원 수가 작다 보니까 소수의 의견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 절차가 굉장히 간소해서 이제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 안에 입주까지 가능하다는, 그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특징은 1가구 3주택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조합원이 있다면은, 다가구 주택이죠. 감정평가를 했더니만 한 30억 정도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24평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가 8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은 84 32니까 3억 4를 곱하면 4개를 곱하면은 32억이 되니까 이 30억 범위를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4개는 받을 수 없고 38, 24, 3개까지를 하면은 24억으로 이 그 3개의 가격을 합해도 30억 안에 범위가 드니까 3개까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일반 재개발과 재건축은 아파트를 최대 2개까지밖에 못 받는 데 비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최대 3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업성이나 3개를 받을 수 있는 다가구 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차익이나 수익 면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 소유자분들이 고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월세 수익을 받으면서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반대를 아파트 3개를 받게 되면은 월세를 받아서 수익을 얻는 이득보다 훨씬 더 큰 이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반대가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어서 동의율 자체가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다는 요건이에요. 그래서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도 높지만 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에는 굉장히 좋은 요건을 갖고 있는 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그래서 이 1가구 3주택을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요건이고요. 또 사업이 처리하는데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서 일반 재개발이나 이런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건설사들과 뒷거래를 해서 조합이 쓰는 자금들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향후에 그 건설사들한테 특혜를 주는 비리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사업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초기에 이런 비리를 차단할 수 있어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리 날 수 있다. 건축비의 40%, 최대 35억, 절이 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강남권에서 특히나 지금 현재 그 많은 호재를 품고 있는 방배동, 내방동 일대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향후에 지금 현재는 개발구역이 아니지만 개발구역으로 진행될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이런 지역을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뉴스 2개 정도를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뉴스 분석하고 내용이, 저희가 영상을 찍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은 이런 신선한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발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